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잘못 알려진 이 문장은 사실 로마 유명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의 말이 와전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본래 의미는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 였죠. 이 문장이 한동안 악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와전되기도 했는데요.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교과서에 적혔던 이 문장이 준법 정신의 대표 문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수정을 요청하기도 했었죠. 애초에 악법은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담긴 겁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180석 의석을 앞세워 강제로 통과시키려 한 법안을 두고 악법이냐 개혁법이냐는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말이죠. 네, 민주당에 따르면 가짜뉴스 피해가 많아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 법, 왜 악법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 걸까요? 2030의 시선으로 한 뼘 더 깊이 있는 뉴스를 전해드리는 23cm가 오늘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김지섭, 손호영, 윤수정 기자입니다. 네, 우선 오늘 주제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법이 왜 문제가 된 건지, 도대체 어떤 법인지 간단하게 요약 드리고 시작할게요. 우선 첫째, 사건의 발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언론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건데요.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법안이었습니다. 둘째, 문제는 허위 조작 보도로 지목되는 소위 가짜뉴스의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인데요. 보도가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했을 때 기사를 강제로 내리게 하는 조항까지 있어서 야당은 물론 친여 성향 인사들조차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법이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셋째, 세계신문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 대한변호사협회, 민변, 그 밖에 각종 시민단체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민주당은 결국 180석을 앞세워서 지난 25일 해당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 강행 처리를 하려다가 야당의 반대로 저지당했습니다. 결국 본회의를 오늘 30일로 연기를 해서 다시 열기로 했는데 야당은 여기서도 법안을 강행 처리할 시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네, 일단 이게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는 법안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헌법상 명시된 언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독소 조항으로 불리는지 크게 3가지를 꼽아서 오늘 방송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요.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입니다. 민주당 언론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 보도 등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등에 이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을 적용하게 했어요. 딱 하나 예외를 둔 게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서 여론 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인터넷 서핑하시다 보시면 가끔 이제 블로그 게시글 같은 데서 요 글은 열람이 차단된 글입니다. 이런 거 좀 보신 경우들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자주 봤어요. 네, 그런 거에 이제 쓰이던 거 열람 차단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내용에 약간 다툼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글들을 최장 30일까지 좀 임시 차단할 수 있게 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기사들에도 앞으로는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조국 전 장관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그 대학 표창장 위조한 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없었어요. 예, 없었죠. 네, 만약에 이 법이 있었다면 분명히 열람 차단 청구권을 사용을 했겠죠. 그러면 근데 결국에는 지금 결과가 나온 건 법원에서는 1, 2심 모두 표창장이 위조됐다라고 판단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의 그런 제기로 최초 보도가 차단이 됐을 거고 후속 보도라든지 그 후에 이어진 취재 같은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거잖아요. 공론화가 어려웠겠죠.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결국에 이명박 대통령 소유로 밝혀졌지만 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런 거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했던 게 이걸 그냥 뭐 누구 아무나 신청만 하면은 그 즉시 기사를 가려놓겠다는 건지 가려놓으면 또 얼마나 가려놓겠다는 건지 어디서 이 기사를 좀 가려주겠다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정해져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 열람 차단 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이 아직 명확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 판결 이전에 언론중재위원회 판단만으로 온라인에서 노출이 안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도에 등장한 인물이 중재위에 저 기사 문제 있어요 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중재위가 이를 받아들여주면 바로 가려준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조건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적용이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언론중재위가 판단을 해주는 거죠. 가릴지 말지를.
그리고 단어가 모호한 것도 문제인데 예를 들면 뭐 주요한 내용, 진실하지 않은 경우, 뭐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할 때, 뭐 계속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할 때 이런 요건들이 너무 추상적인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필요하고 뭐 어떤 거를 사생활의 핵심 영역으로 볼 거냐 이런 게 법적으로 재단하기가 쉽지 않고 뭐 권력형 비리나 대기업에 대한 고발 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쪽에서 후속 보도를 차단하려고 피해를 되게 과장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중재위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것도 문제고요. 네. 그리고 기존 현행 법에서는 개인 사생활 영역과 기사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충돌할 때 이미 정정, 반론, 추후 보도로 이를 보완하도록 해놨어요.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근데 지금 추가된 열람 차단 청구권은 기사 유통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나치게 헌법상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한한다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좀 문제가 될 만한 소위 그들이 주장하는 가짜 뉴스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 조항이 가짜 뉴스들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특정 비리 의혹 보도들에도 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희 그 언론인들이 다 수사기관 소속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사건의 사실 여부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그렇죠. 파고들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한다든지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든지 이런 이제 의혹 제기 보도를 할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진실하지 않게 보도했다. 이래버리면 이제 바로 요 열람 차단 청구권 조건에 그쵸.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뻔히 우려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도대체 이 법의 저희가 뭐냐, 본인들 비판하는 법을 이제 가짜 뉴스로 몰아붙여가지고 아예 못 보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약간 불순한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 네, 네, 맞습니다. 정말 현실에서는 이 법이 없어도 지금도 정말 한 단어, 한 토막 이걸 가지고 기사 전체가 내가 보기엔 다른 의도를 읽힌다. 뭐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썼다. 명예훼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당사자들이 많죠. 네, 기자들한테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 조항대로라면 정말 많은 기자와 기사들이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한간에서는 뭐 실제로 처벌당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너무 처벌 수위가 약하니까 이걸 통해서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처벌 당하신 분들도 꽤 계시고 그 소송 당해서 금액을 실제로 물고 계신 기자들도 꽤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 법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개정안이에요, 개정안. 그러니까 원래 법이 있어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이미 어느 정도 자정작용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더 과도하게 좀 이렇게 문제를 삼겠다 이런 의지가 지금 담겨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법의 두 번째로 꼽히는 독소 조항이 이런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강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죠. 이거 자체가 굉장히 과잉이다 이런 비판이 많거든요.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실상 이번 법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형사처벌이랑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완비가 돼 있는데 이런 거 만드는 것 자체가 헌법을 경시하는 태도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 사실 그 입법조사처에서 그 국민의힘 의원한테 낸 그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개별 법안으로 입법을 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전 세계 유일의 법안인가요? 네, 전 세계 유일의 법안이죠. 예.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이런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식으로 처벌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뉴스에 대한 비판적인 해석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전 세계 유일한 이런 법을 제정을 한다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뭐 나름 해명이라고 내놓은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것들 중에 이제 기자들이 실제 형법상으로 기사를 잘못 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인 건데 요걸 또 폐지를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폐지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 언론법을 만드는 게 맞는 수순이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간 언론과 관련된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설정하느냐 이게 명확하게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무턱대고 5배 또 그 기준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아니면 매출액으로 좀 잡는다는 것도 어떤 근거로 나온 그 기준인 거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출액이 크면은 더 많이 손해를 보게 한다. 그렇죠. 큰 회사 위주로 예, 때리겠다. 그러니까 뭐 매출이 작은 회사는 5배라는 이제 상한선을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매출액이 큰 이제 대형 언론사를 약간 겨냥했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긴 한데요. 이게 대법원이 2016년도에 정한 명예훼손 기준, 일반 피해 5천만 원, 중대 피해 1억 원이라는 기본적인 법리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걸 훨씬 넘어설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뭐 하나하나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뜯어보면은 기존 법이 이미 있고 또 기존 법에서 정한 그런 원칙을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내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한국법학교수회에서도 이거에 대해 성명을 냈더라고요. 이 조항에 대해서 우리 법의 손해배상은 가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법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법인 거고, 사실 제가 가장 의아했던 거는 정작 지금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많이 거론이 되는 거는 유튜브잖아요. 네. 유튜브나 블로그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 명예훼손을 적용하고 언론에는 이 명예훼손 징벌을 적용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본인들한테 더 위협적인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을 잡으려는 거 아닌가? 아, 유튜브를 빼는 게 그렇게 정해졌나요? 네네.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더 네.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아직 유튜브까지 그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여긴 이제 민간의 영역이라서 완전히 정할 수가 없어서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적 명예훼손 폐지와 함께 나중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뭘 그렇게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법을 지금 당장 그러면 하겠다는 말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 주셨던 그 위협적인 뉴스를 좀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비판을 불러일으킨 세 번째 독소 조항이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손배의 대상이 될 허위, 조작 보도를 추정할 때 이 언론사가 고의로 그랬는지 아니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무턱대고 받아 쓴다. 확인은 제대로 안 하고. 네, 확인을 안 하고 쓴다든지의 중대한 과실로 기사를 잘못 쓴 건지를 판단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도대체 이제 기자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을 하겠다는 건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 기사를 굉장히 고의적으로 네. 일부러 누군가를 되게 악의적으로 이제 골탕 먹이려고 혹은 뭐 공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뭐 네. 그렇게 했다라는 거를 판단을 해보겠다는 건데 저희도 저희 스스로의 의중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예, 저희 뭐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걸 한번 들여다보시겠다는 건지 정말 사실 너무 모호해요, 이 부분이. 이게 또 저희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법학교수회에서도 우리 법에서 과실 추정이 아니라 고의 중과실까지 추정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아, 예, 그랬군요. 약간 관심법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러네요. 예. 기사 쓸 때 뭐 기침소리 하나 내지 말라는 건지 좀 의심이 드는데, 물론 민주당도 이런 비판을 좀 의식을 해서 그럼 우리가 구체적인 고의성에 해당이 되는 예시가 뭔지를 제시를 예시를 또 하겠다. 들어줬군요. 네, 그래서 네 가지를 이제 들었는데 예. 첫째, 보복적, 반복적 허위 조작 보도를 했을 때. 네. 둘째, 기사로 인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경우. 네. 세 번째, 정정 및 추후 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없이 복제, 인용 보도한 경우. 네. 네 번째, 기사의 본질적 내용과 다르게 제목, 시각 자료를 조합해서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요 네 가지를 좀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네. 거 맞나요? 저 하나하나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모호한 것 같은데 우선 보복적 보도, 뭐 어떤 거를 보복적 보도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리 폭로를 당한 공직자가 저 기자가 평소에 나한테 앙심을 품고 있어서 보복 보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가요? 나를 보는 눈초리가 평소에 이상했다. 그래서 저 기사는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겠다는 건지.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본질적 내용, 이렇게 본질적 내용이라고 또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 되게 모호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사의 단어 하나 가지고도 지금 소송이 많고 재판부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건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멋대로 재단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본질적 내용이란 부분도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민주당에서는 또 이게 재반박을 참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판단의 주체가 언론중재위원회나 아니면 법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이 나오는 게 애초에 기사가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 바로 좀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보니 재판까지 가면 그 고의성을 기자들이 직접 일일이 다 입증을 하는 책임을 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기본적인 재판의 원칙은 원고가 피해 사실을 소명을 하는 거고 피고인 언론사가 이제 그거를 입증을 하는 형태가 되면 너무 과도하게 입증 책임을 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이제 입증 책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기자가, 저 언론사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보복적으로 기사를 썼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이제 그 보도 대상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론사 너희들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 입증 책임은 제 기자한테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소송으로 가져가게 되면 아무래도 당연히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들이 입증을 한 자료를 뭔가를 낼 거 아니에요. 입증 자료나 뭐
근거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할 텐데 거기에 다시 반박을 하려면 기자가 취재한 내용의 상당 부분을 뭐 이렇게 드러내야 되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취재원 보호라는 아주 중요한 대원칙이 있는데 언론 윤리에서요. 그 부분을 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취재원 보호의 원칙이 그 언론사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후의 보루 같은 그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잖아요. 그렇죠. 이게 훼손이 되는 사례가 쌓이면 쌓일수록 기자들에게 누가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증언을 하려고 하겠어요. 예, 내부 고발 이런 게 되게 어려워지겠죠. 이런 그쵸. 법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도 취재원들이 자기의 그런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은 쉽사리 입을 열 수가 없는 게 현실인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누가 언론사에 제보를 하려고 할지 그런 거 참 우려가 되네요. 그리고 대다수 언론법 전문가들이 지금 계속 또 하나 따지고 있는 부분이 이 법안의 하나하나가 기자들의 유죄를 좀 추정을 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단어부터가 애초에 나쁜 XX가 그렇죠. 고의성, 예, 보복성. 근데 이게 사실 재판으로 넘어갈 때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이제 재판이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도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이 크다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법리적으로.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현재도 지금 언론사 재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취재원 보호의 원칙인데요.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고 버티다가 구속되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보도 대상자가 일단 너네가 이제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으니까 우리 소송 걸겠다. 그리고 너희 사실 보도라는 것을 취재원을 밝히고 해명해라고 하면 결국 언론사들이 이를 소명하기가 굉장히 좀 난감해지는 거죠. 맞기는 한데 이런 제보가 있기는 했는데 취재해보니 정황상 사실에 굉장히 부합한데 그런데 이걸 증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되게 난감한 거죠, 사실. 그리고 이게 증명될 때까지는 기사를 언제든지 열람 차단 청구권을 걸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의 법의 요지고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은 한 뼘 더 깊은 뉴스 23cm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그래서 언론법 외의 악법 소리를 들을까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거론한 이 언론개정법의 독소 조항들 어차피 기자들한테만 안 좋은 거니까 기자들이 반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어요. 네, 사실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런 여론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깡패질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 파출소 생기면 안전하니까 더 좋고 환영한다. 그러니 언론도 이 법을 환영해라. 뭐 이런 말까지 했더라고요. 그럼 이분들 머릿속에는 기자랑 언론이 거의 때려잡아야 될 깡패와 동급으로 인식을 하고 계신가 봐요. 근데 얼마 예. 전에 저는 이게 웃겼어요. 김두관 의원이 이런 말을 했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기라도 하면 징벌적 손배제를 통해서 진보 언론의 씨를 말리려 들 것이라는 공포가 있다. 아, 정말 이런 말을 했나요? 그럼 실화인가요? 지금은 자기네들이 보수 언론의 씨를 말리려고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하시고 그 이제 강성 친여당 성향의 지지자분들께 문자 폭탄을 맞고 이 발언을 철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법이 생기면 기자들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기사의 유통 구조 자체를 건드리겠다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자의 표현의 자유가 너무 과도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기자들의 표현의 자유에는 이제 동전의 앞면처럼 국민의 알 권리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기자를 아무리 싫어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이걸 건드리는 법이 생기면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같이 이번에 개정을 하겠다는 그 언론법을 뜯어보면 고위공직자 비리 보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으려고 민주당이 180석을 동원을 해서 강행 처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마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판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도 좀 찔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또 표현을 했냐면 정무직 공무원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 주주 임원에 대해서는 악의를 가지고 허위 조작 보도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 법을 적용하겠다라는 예외를 두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이 악의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그렇죠. 또 그리고 모든 대상자를 일일이 지정하기가 당연히 불가능하잖아요. 그 대상자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직이 아닌 분들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 권력의 실세라든지 네. 또 이제 뭐 사회적으로 입김이 되게 큰 분들도 있고요. 네. 예. 네, 그리고 퇴직자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도 문제인데 예를 들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종료 후에 비리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것에 대한 취재 접근성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대기업 아니면 뭐 중소기업 사장, 뭐
정치인 자녀, 뭐 권력이 있는 인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뭐 대기업 오너의 친인척 이런 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민간 영역의 경우에는 거의 그 대상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이제 제외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써놓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돌이켜 보면 이제 사실 권력의 실세, 정권의 실세라는 분들이 정권이랑 상관없이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들을 우리 과거 사례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잖아요. 대표 사례가 바로 전 정권 때 일어나기도 했었죠. 예, 전 정권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정권에서도 뭐 문고리 권력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선직이 아닌 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있으시잖아요. 그쵸.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네, 제가 뭐 특정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직책을 그러니까 공직을 맡지 않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제가 이름을 거론을 하자면 이 법안에 들어간 요소 하나하나가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애용을 하고 있는 방법들이기는 하죠. 그렇죠. 네, 기자한테 명예훼손 혐의로 손배소 걸고 뭐 자신에 대한 비리 적용 뉴스 같은 거 전부 다 가짜 뉴스로 좌표를 찍어가지고 네. 모두가 몰려와서 이제 그 기자를 욕하게 하는 그런 수법들을 많이 쓰고 계시죠. 네, 좌표 찍기 정말 다들 한 번씩 당해 보셨을 텐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또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또 다른 법안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윤미향 의원이 스스로 정의연 관련 명예훼손 발언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셀프 발의해서 윤미향 보호법으로 좀 불렸었는데, 저는 이번에 언론법도 사실상 조국 보호법으로 좀 불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어요. 이번에 조국 사태의 경우에도 언론에서 계속 의혹 제기를 하는 동안 조국 전 장관은 이제 계속 가짜뉴스 뿌리고 있다 이러면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허위 스펙 조작 혐의하고 뭐 아내의 사모펀드 투자 이런 거 조 전 장관이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 이거를 인정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만약에 이 법이 계속 있었다면 1차 보도 후에 후속 보도하고 취재하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웠을 것이고,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 된다라고 하시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이것까지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연히 사법부 판단으로 죄로 인정이 될 행위들도 언론에 그 확정되기 전까지 한 줄의 보도도 나가지 말아야 된다? 이것까지 동의하시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조국 사태만이 아니죠. 이제 과거에 JTBC에서 태블릿 보도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국정농단 사태 때요. 네. 당시 이제 불을 지폈던 게 정유라 대입 특혜 사건을 최순실 씨가 사생활 문제고 인격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열람 차단권을 걸었으면 뭐 사실은 그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죠. 많은 게 바뀌었겠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반론이나 정정보도로 지금은 이제 이 기사가 원래 어떻게 났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데 이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알 권리 침해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그 겉으로는 이렇게 대중들이 선택적으로 나쁜 뉴스를 처벌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건데, 일단 나쁜 뉴스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보니까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만 남길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의 기존의 그 반론이나 정정보도가 너무 약해서 대안이 필요하다면은 이 부분을 강화를 하는 방법이 맞지. 네, 네. 애초에 문제되는 기사를 그냥 아예 가려버린다는 게 이거에 대안이 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심지어 이제 민주당이 너무 이걸 강행으로 하니까 뭐 악법을 밀어붙인다, 민주주의의 도둑, 달래밤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민주당이 이를 악물고 의석수발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 그 저희가 대체 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도대체 막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심지어 여당에서도 반대를 하고 정의당도 반대를 하고 정말 많은 그런 진보 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요. 그런데 도대체 민주당이 왜 이런 법안을 무리해서 추진을 할까? 당연히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분석이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걸 앞두고 이제 표 결집용으로 이런 법안을 추진을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또 주장을 하는 게 이 법 시행이 2022년, 그러니까 내년 4월 적용이 된다. 그래서 자기들 대선이 끝난 이후니까 뭐 우리 정권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다, 적용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권을 악의적으로 보도하거나 뭐 비판적으로 보도해도 우리는 뭐 어떻게 손쓸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뒤에 숨으려고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 갑자기 그러면 왜 6개월밖에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이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이 법을 꺼내들어야 했었을까요? 저는 이 이유를 작년에 제가 그 미디어 담당을 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때 굉장히 느꼈던 게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과 또 이 세력들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가장 분노를 표출했던 게 검찰하고 언론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을 굉장히 악마화하고 네. 그래서 언론이 이게 주장하는 그런 메시지 자체의 그런 힘을 좀 낮추려는 이제 예. 그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봤어서 그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런 것들이 거의 동급으로 취급이 되잖아요. 네. 그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 결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문구
문구가 그렇죠. 됐고요. 언론개혁. 그러니까 조국도 수사를 받고 이제 이런 검찰로부터 실현을 받는다라고들 이제 표현을들 하시잖아요. 그쪽 진영에서는. 그 실현을 가중시키는 게 이제 언론 기레기들이다. 그쵸. 예, 그러니까 요새는 기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구더기, 예, 기자 기자 플러스 구더기. 구더기. 아, 갈수록 진화하네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사회부에 있을 때 취재를 할 때 그 조국 관련 집회를 취재를 할 때 겪었던 게 그렇게 기레기 아웃을 실검 그 순위에 검색어 실검 순위에 올려놓는 운동을 또 벌이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검 조작이라는 또 비판이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물론 민주당은 이런 분들을 좀 의식을 해서 언론법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이 법을 만든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또 과정을 살펴보면 이게 말이 잘 안 되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법안이 처리되어 온 타임라인과 문체위 회의록 등을 보면은 명백히 좀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 이 법이 등장한 것 자체는 1년쯤 전인 작년 7월이 맞아요. 그러니까 언론법 개정 담당인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첫 상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정 당시에도 관련 토론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상정 법안으로 계속 올라와 있었는데 구체적인 논의가 계속 없다가 그나마 제대로 된 첫 논의가 이제 올해 초 2월 25일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법안 자체를 낸 건 1년 전이 맞는데 그때부터 얘기를 거의 논의가 안 한 막 거죠. 된 예. 것도 아니고 그냥 계류 상태로 쭉 있었다는 거죠. 네네. 네, 그 2월 25일에는 그럼 어떤 이야기가 오간 건가요? 놀랍게도 현재 이스타항공 비리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만이 징벌적 손배제를 주장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대부분 당장 수용이 어렵다. 특히 민주당 의원조차도 그랬죠.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수용이 곤란하다.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근데 분위기가 반전이 된 게 6월 달에 민주당이 미디어 혁신 특위를 신설을 하고 위원장으로 그 강성 친문 계열인 김용민 네. 의원을 임명을 하면서인데요. 이 미디어 특위가 첫 보고회부터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었고 이러니까 앞서서는 수용이 어렵다고 하던 그 문체위의 민주당 의원들도 전부 돌변을 해가지고 이 법을 추진을 하게 됐어요. 별로 관심 없더니 네. 갑자기 갑자기 하자고 이렇게 나선 건데 네. 이렇게 돌변을 한 게 또 하필이면 꿀 타이밍이 딱 겹쳤던 게 이때가 정확히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한 직후였습니다. 이 미디어 특위도 그거를 계기로 해서 사실 만들어진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언론개혁, 검찰개혁 안 하고 민주당 뭐하냐. 이거 안 하니까 지금 선거 지고 난리 난 거 아니냐. 이런 욕을 되게 많이 할 때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체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구체적 요소, 특히 지금 독소 조항이라고 불리는 조항들을 논의하게 된 게 지난달 6일 열린 문체위 회의에서 그때 국힘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회의였고요. 결국 여당 의지만 담아서 거의 2개월 만에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안을 지난 25일 새벽 4시에 법사위 통과시키고 당일 본회의 열어 강행 처리까지 하려다가 저지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과정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사실 그 협치에 기반을 하거나 아니면 다수의 의견을 담아서 만든 조항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그 원희룡 지사였나요? 본인 페이스북에 지난 25일 새벽 4시에 이제 그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새벽 4시에 민주주의가 도둑 맞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참 많이 공감대를 SNS에요? 하셨습니다. 예, SNS에 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자꾸 이제 국내 기자들이 취재 열심히 하면 될 것을 괜히 찔리니까 트집을 잡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 기자들 말고도 이 법안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기자들 말고도 해외 언론단체, 세계신문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 그리고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측정하는 국제언론감시단체죠. 국경 없는 기자회도 언론개정법 철회 촉구 성명을 냈고요. 근데 물론 국경 없는 기자회마저 기자들이라서 못 믿겠는지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뭣도 모르고 그런 거다라고 언급을 했다가 정확히는 또 모르고라고 한 거다라고. 또 모르고. 예, 이게 뭣도 모르고가 아니라 예,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뭣도 모르고. 네, 발음을 잘하셔야 뭣도 합니다. 모르고 뭐 이렇게 네, 얘기한 거다. 또 항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발음을 잘해야 네, 되고요. 네. 아무튼 이런 해명을 하는 좀 우픈 일까지 좀 벌어졌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기자 말고 법 관련 단체들, 예를 들면 뭐 대한변호사협회, 특히 친여 성향으로 알려졌던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이런 데에서조차 반대 성명을 냈어요. 근데 국회에서도 당연히 이제 야당 대부분이 반대 중이고 정의당까지 반대 중이고요. 심지어 네. 친노무현계 원로 정치인인 유인택 전 국회 사무총장마저도
때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언론법 강행 처리에 대해서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거다. 자유언론 실천재단까지 이거 하지 말라고 나왔다. 진보 성향 단체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도 강행하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우려하기도 했고요. 그냥 저희가 뭐 기분 따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허술한 법안이라는 게 문제인 거고. 근데 저는 근데 요새 이 문제를 두고 특히 20, 30대 젊은 주니어 기자들 생각을 묻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이 늘으셨죠. 예. 그렇죠. 마침 저희 나이 또래 기자들이 특히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그 대부분의 반응은 이제 많이 화를 좀 내는 분위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쩌다 좀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언론 신뢰도가 바닥을 좀 쳤구나, 이런 씁쓸한 측면도 있어요. 과거에는 기레기라는 단어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신조어였는데 지금은 신조어 축에도 못 끼고 거의 대명사처럼 쓰이니까요. 네. 근데 언론계 전반적으로 자조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사실 저희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뭐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언론의 책임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언론에 문제가 있다. 언론의 자정 능력이 필요하고, 이제 좀 그런 악의적인 보도가 뭐 아예 제로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언론 뭐 지금 등록된 언론사만 해도 되게 많죠. 수백 곳이잖아요. 뭐 네. 수천 곳일까요? 제가 최근에 또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알 수가 없는데, 언론들이 당연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소송에 가서 진 경우도 있고요. 항상 저희도 이제 기사 쓸 때 항상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고,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안을 찾아가는 것에 이제 계속 논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봐야 되는데, 검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검사들이 검찰개혁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문제가 많았다, 뭐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모두 검찰 조직이 동의를 거의 대부분이 아마 하실 거예요. 검사들도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 설치와 같은 현 정권이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많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여론이 굉장히 큰 거고요. 네. 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언론 개혁 당연히 필요하죠. 개혁해야 될 부분이 물론 검찰 언론만 있겠냐마는 언론의 영향력이 있다는 걸 저희도 인정하고. 기자들이 보도를 하는 게 그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해서 그걸 판결문을 보고 받아 쓰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점점 수사가 이어지고 이제 재판이 가고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 만큼 이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100%, 150%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보도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얼마든지 우리가 부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하나하나 시도들이 모여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는 결국에는 기자들이 사실만 쓰면 이 법에 안 걸리시는 건데 사실을 쓸 자신이 없어서 지금 이러시는 거냐라는 뉘앙스로 계속 이 법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애초에 민주당에서도 그 법안을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이라는 표현을 거의 안 쓰고 진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악의적인 보도, 고의적인 보도라는 내용들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이 법이 걸러내는 사실들이 사실상 특정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실들을 걸러내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의혹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보실 수 있는 거는 비판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거의 못 접하게 될 수도 있는 국민한테 가장 큰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그쵸. 이제 그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이라는 부분, 이게 사실 되게 불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들 취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실이라는 것, 그게 어느 정도로 완벽한 사실인지. 제가 정말 그런 뭐 크로스 체크하고 추가적으로 네. 계속 취재를 하고 해도 조금 저희가 처음으로 보도하는 거 좀 단독 보도라든지 그런 거를 쓰고 나면, 그러니까 물론 기자들 중에서도 여러 계열이 있죠. 그걸 정말 지르는다고 저희 표현하지만 네, 그런 그렇죠.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약간 쫄보인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쉽게 그런 쓸 수 거를 없죠, 사실. 한번 쓰고 네. 나면 한 새벽 2, 3시까지 잠이 안 와요. 이게 정말 조금이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맞아요. 우려가 있고 제 이름을 걸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크로스 체크를 엄청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갔을 경우에 파급력이랑 그 영향력을 저희가 익히 알고 있고, 또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2중, 3중, 4중, 뭐 진짜 5중 막 정말 여러 번 체크를 하거든요. 이게 정말 맞냐라는 데스크에 이제 질문도 받고, 그 질문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해서 여러 차례 반론도 받아보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방금 손호영 기자가 말한 대로 두려워하거든요. 혹시나 다 아닐까봐. 저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정말 원래 오보라는 거는 나중에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지라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다 취재를 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런 뭔가 기자 개인의 어쩌면 역량 부족, 어쩌면 실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검열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보도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도 검찰이나 경찰처럼 수사권이 있어서 뭐 정말 무슨 휴대전화 기록을 깔 수 있거나 무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거나 아니면 정부여서 뭐 감사권이 있거나 뭐 이런 권한이 저희가 있는 게 아닌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뭐 공개된 정보라든지 또 나름의 그 제보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 취재를 해서 실체적 진실, 사실에 가깝게 뭐 부합하다라고 판단이 서고 충분히 사실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리고 이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길이다, 공익을 위한 길이다라는 부분에 판단이 서면 저희가 이제 숙고 끝에 이제 보도를 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일반적으로요. 그 사실이 틀리면은 가짜 뉴스가 돼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사실 자기 검열을 굉장히 강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미투 운동이라든지 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이라든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사실 그분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분들이 정말 실체적인 증거,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당장 힘들어도 나 자신이 살아있는 증거다, 내가 증거다라고 해서 나서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정을 시키겠다는 의도 자체는 누구나 이제 공감을 하는 거지만, 문제는 그 방법이 입맛대로 자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네.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너무 슬프다고 생각을 하는 게, 특히 기자 출신 의원분들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자기들도 기자를 해봐서 알지만 실제로 언론이 잘못한 게 좀 많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하면서 예시를 드시는 게, 내가 해봤더니 네,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쵸. 예컨대 명함 밝히는 기자는 뭐 교육 제대로 못 받은 기자다, 취재할 때 뭐 그런 류의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게 좀 슬프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뭘 밝혀야 되죠? 왜 본인들이 잘못 취재했던 사례를 마치 전체 언론에 맞아요. 사례인 것처럼 적용을 하는지, 왜 그걸로 모든 기자들, 특히 주니어 기자들을 깎아내리는지. 그러니까 본인들은 실컷 그 기자 생활을 오래, 모르겠어요, 부당하게 얼마나 하셨는지 잘 알 길 없지만 그쵸. 뭐 십수년 뭐 이상 하시고서 이면 거길 떠나고서 내가 떠나보니 네. 언론 조직에 문제가 많더라. 뭐 법조인 출신 의원들도 되게 많잖아요. 내가 네. 떠나보니 검찰이 썩었다, 법원이 썩었다, 내가 그렇죠. 떠나보니. 그때는 거기서 그렇게 일을 하셨죠. 뭐 어떤 식으로 일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지만요. 이분들이 한 뭐 5년, 10년, 15년 전에 이 기자 생활을 하실 때와 지금의 기자 생활 환경이 굉장히 많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달랐죠. 네. 틀리게 썼을 때 그게 밝혀지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 더 파급력도 크고, 그래서 저희가 더 힘든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그 개인의 도덕적 일탈로 문제를 일으키는 기자들이 있었던 거지, 그게 그렇죠. 모든 신문사의 모든 시스템의 기자들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문제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어떤 기자 생활을 하신 건가. 가짜 뉴스라는 게 사실 뭐 그 민주당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진원지가 그들이 이제 지금 겨냥하는 기성 언론, 뭐 메이저 언론, 뭐 대형 언론, 뭐 이런 아무튼 기성 언론이 아니라 유튜브 이런 데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빠졌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유튜브에서 사실 상당수의 거짓 정보가 흘러나가고 거기에서 가짜 뉴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을 자정시키려는 노력이 빠져 있으면 이건 사실 도대체 이게 의미가 뭔지, 없죠. 뭐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기성 언론들이 가짜 뉴스를 쓴다라는 건 되게 동의하기가, 저는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 얘기긴 한데, 조선일보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이 특정 보도가 나갔을 때나 뭐 아니면 저희도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지면에서 실수 같은 것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요. 뭐 그거는 모든 언론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그럴 때가 아주 가끔씩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을 혹시 겪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었죠.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 뜻도 없이 아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은 보도이고, 또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실수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할 때가 가끔씩 있는데, 뭐 누구의 네. 사주를 받은 거 아니냐. 예, 그럴 경우,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황당한 실수해서 너무 독자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거고, 저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되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그거를 해석하시는 거죠. 조선일보가 이렇게 했다, 뭐 무슨 일보가 이렇게 했다, 무슨 신문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보도가 나갈 수도 있고, 뭐 잘못된 보도가 나갈 수 있고, 잘못된 뭐 사진이 쓰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의도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썼다, 가짜 뭐 사진을 썼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걸 되게 확대 재생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애초에 가짜 뉴스, 그리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네. 그리고 사고로 인해 일어난 잘못된 오보, 요 세 가지는 명백히 구분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걸 동일시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런 일들이 악의적으로 일부러 대충 취재하고 혹은 대충 듣고서, 말로만 듣고서 나가는 보도들이, 또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걸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보도의 결과가, 그러니까 그 피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대형 언론사에 이제 좀 뭔가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중소 언론사들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이런 5배의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어렵지만 감당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건 정말 기자들의 월급마저 근근하게 주고 있는 그런 중소 언론사들,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매체들, 그런 데에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도 사실 뭐 회의장에서나 여러 이제 공식 석상에서 무책임한 발언, 그리고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발언, 뭐 되게 날조된 발언들을 인용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말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공인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공인이죠, 또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확인되지 않은 발언들을 거리낌 없이 해대고, 그런 말을 이제 언론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받아서 쓰잖아요. 무슨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라고요. 되게 폭로성 글을 쓴다든지 뭐 아니면 중대한 사실을 그분들이 밝힐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자기들은 그럼 뭐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는 건지, 좀 그런 게 사실 좀 되게 이게 바로 황당하더라고요. 내로남불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들도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말한 발언들 자체도 되게 파급력이 엄청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렇죠. 하여튼간에 이 법이 결국에는 어떤 향방으로 좀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 귀추가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일단 그 본회의 자체는 지금 미뤄진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는 25일에 이 민주당이 언론법 강행을 위해서 열려고 했던 건데요, 본회의를요. 네. 이게 이제 30일, 오늘이죠. 오늘로 미뤄졌어요. 공교롭게도 딱 저희 방송이 나가는 오늘로 네, 날짜가 맞아요. 지금 미뤄진. 마치 저희가 언론법을 주제로 방송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희 날짜를 맞춰주셨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미뤄질 걸 예상하고 방송 주제를 잡았던 건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당의 강행 처리 과정과 언론법이 무엇인지를 본회의 시작 전에 알려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그럼 오늘 민주당은 또다시 강행 처리에 나서는 거겠죠? 네, 사실 25일에 이미 강행 처리를 하려다가 야당에서 이제 그 본회의 구성을 위한 조항에 어긋나는 날짜다라고 저지를 해서 옮긴 거니까요. 당연히 오늘은 어떻게든 180석, 뭐 윤미향 의원이나 몇 분이 당에서 제명이 돼서 표면적으로는 172석으로 줄기는 했지만 사실상 민주당 표심이 180석 의석을 가지고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이게 강행 처리가 되면 합치와 민주주의의 근본은 어디로 간 것이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언론법을 주제로 길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가짜뉴스를 잡겠다던 이 법이 왜 2개월짜리 졸속법이자 오히려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극도로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당의 정략적 입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넘지 말아야 할 이제 선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민주당 의원분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23cm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